오늘 제가 주제를 좀 정치란 무엇인가 아주 원론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살면서 겪고 있는 그대로의 정치 이걸 좀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있어야 할 바람직한 정치란 또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치에 대한 경험 과학적 논의인 동시에 또 철학적인 논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뭐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정치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치우쳐가지고 상당히 냉소적으로 정치에 대한 견해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정치 만능적인 그런 예찬론 뭐 이것도 뭐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균형적으로 정치를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것이 이제 제가 강의 주제를 택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 전에는 서울시 전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하고 무상급식 문제로 마찰이 있어서 주민투표도 하고 투표에서 또 의사가 관철이 안 되고 그래서 사의를 표명하는 바람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고 났더니 새 시장이 오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 방향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정책을 수행하는 이 스타일도 바뀌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서울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제 그런 정치 모습이고 이런 게 정치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요새 신문 보면은 그동안에 여야가 FTA 비준 동의안 가지고 상당히 경색을 국회에 여러 가지 경색이 왔다가 또 이제 한나라당에서 전격 처리하면서 여야당이 이제 거리에 나서 가지고 야당이 말입니다. 야당이 거리에 나서서 FTA 반대하는 이제 시민단체와 또 뭐 반대 투쟁을 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국가 현안에 관련해서 우리가 겪는 그런 정치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고서 주민투표도 하고 보궐선거도 치르고 또 그다음에 뭐 무상급식이다 또 재건축 정책이다 이런 걸 놓고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강하게 표출되느냐. 왜 FTA, 한미 FTA를 둘러싸고서 이른바 괴담이라고 합니다. 했었습니다만 무슨 미국산 쇠고기 또 무슨 맹장 수술의 수술 비용 뭐 이런 데 대해서 얘기가 많이 들고 여야 정당이 저렇게 대립하고 투쟁하느냐 뭐 이런 거를 가만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돈 벌고 또 뭐 문화예술을 우리가 감상하는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정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치라는 게 우리 삶의 어떤 숙명적 조건이구나. 우리가 정치를 피할 수 없구나 살면서 뭐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치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뭐 정치가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다 정도로 그친 게 아니고 정치를 더욱더 우리 삶의 아주 큰 부분으로 강조를 했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십니다만은 인간은 타고난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아닙니까? 그거는
인간이 인간다운 선한 삶을 향유하려고 하면 이 정치 공동체의 한 구성으로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한나 아렌트라는 그 정치 사상가, 정치 철학자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런 저술에서 보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가르침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치가 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펼치는 활동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형식의 활동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의 그 삶의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이제 바람직한 정치가 뭐냐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되는데 저는 우선 있는 그대로의 정치 그게 뭐냐 그런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정출다문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정사가 나오는 문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할 말이 다 있어요.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정치에 대한 대안적인 그런 규정이 가능을 하고 또 여러 개의 그 수용 가능한 그런 정의들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정치 개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고전적인 정치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은 고전적으로 정치는 이제 국가 통치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고대 원시 국가서부터 이제 근대 국가까지 다 망라해가지고 국가를 말하는데 이런 국가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전통적인 정치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스릴 정자는 정사정자, 정사정자는 이미 그 각골 문자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한 3천여 년 전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스릴 치자도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사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읍이 있으면 그 성읍을 정복해가지고 세금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치는 이게 삼수변 있지 않습니까? 농업시대니까 물을 다스리는 거 이런 걸 이제 포함을 하는 것이죠. 서양으로 가면 서양도 뭐 우리가 비슷합니다. 서양에 이제 우리가 이 영어를 얘기할 때 여기 politics라고 하는 말은 이 어원으로 따지면 고대 이제 그리스어의 폴리스에서 왔는데 폴리스는 뭡니까? 고대 그리스의 뭐 아테네다, 뭐 스파르타다, 뭐 이런 식의 도시국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국가의 그 운영에 관계되는 것, 그게 원래 정치였거든요. 국가를 다스리는 일. 근데 이제 동양하고 서양하고 생각해 보면은 동양은 되게 군주라든가, 그 다음에 사대부라든가 이제 비교적 그 상류층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서양은 이미 고대 그리스 때 이 도시국가를 운영하는 문제에 시민들도 참여를 해서 이런 공동사를 논의하고 그런 그 전통을 갖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사실 국가를 통치하는 거는 크게 나누면은 이 두 갈래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이제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이제 왕도 정치로 국가를 다스리는 거고 하나는 패도 정치 스타일로 하는 것인데 그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유가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유가에서는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거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
그 어질고 또 의롭고 뭐 이런 덕을 가지고서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그 세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종의 리더십 뭐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세종이 그 즉위할 때 그 즉위 교서가 뭐였냐면 시인 발정 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짐을 베풀어 가지고 결국 그 정치를 펼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어진다고 하는 거 이거 덕이죠. 이것도 결국은 다 이제 왕도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많이 인구에 해자하는 게 바로 이 노노의 이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제 노노에서 그 공자의 그 제자 중에 자공이란 사람이 선생님한테 이게 정치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족식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족병 이제 군비를 충분하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고서 이제 중요하게 민신지휘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여기서 분립한다는 건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그래갖고 이 신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우리 나라 경우 보면은 그 원칙적으로 신뢰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 지금 대선 주자 중에는 그 박근혜 그 한나라당 전 대표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얘기와 맞물려서 이 백성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런 구절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도 사실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그 플라톤을 보면은 이제 플라톤이 남긴 국가론 같은 그런 대화편 국가론 같은 좋은 저작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서 나타난 정치라고 하는 거는 비유컨대 이제 이 항해술에 많이 비교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망망대해를 갖다가 항해하려고 하면은 사실 천문지리에도 밝아야 되고 어디에 암초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떤지 기상 조건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하면 이제 배 그 선원들이 합심해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해서 배가 제대로 순항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항해술에다가 정치를 많이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피 플라톤은 이제 철인군주론이다. 그러니까 유독하고 또 지혜 있는 그런 철인이 통치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죠. 뭐 이런 주장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동양의 왕도 정치론하고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바르게 다스리고 뭐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이런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뭐 우리가 한국 경우에 예를 들면은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들 얼마나 신뢰하느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를테면 뭐 세계은행의 그 국제 거버넌스 지수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제가 최근에 통계 보면 뭐 139개 국가 중에 105위 상당히 그 부끄러운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시절정에 보면 우리가 이 왕도 정치론 같은 게 오늘 현실에 있어서 여전히 적실성을 갖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데 사실 그 패도 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패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으뜸, 두목 이런 거죠. 이제 패도라고 하는 건 무력으로서 힘으로써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육아에서는 뭐 이런 패도 정치를 비판을 하죠. 맹자 같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에서 그 패도에 의해서 전개되는 정치의 모습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서양으로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동서양을 제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이 알려진 게 이 마키아벨리의 이제 군주론. 마키아벨리는 이제 그 이탈리아 그 르네상스의 발원지라고 하는 피렌체가 조국이고, 그 당시 이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옆에 무슨 스페인이나 이런 국가들은 프랑스다 이거 다 통일이 되고 그랬는데, 이탈리아는 이렇게 여러 개의 뭐 공국, 뭐 무슨 공화정 하는 나라, 이렇게 도시국가로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국 이탈리아의 통일 뭐 이런 거를 이제 바라면서 자기의 피렌체의 이제 그 군주 그 메디치가였는데, 그때 군주에 바치는 글을 쓴 게 이제 군주론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마키아벨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국 군주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질과 역량, 이제 그 이탈리아 말로는 이제 비루투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역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비루투는 필요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만과 폭력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보는 정치는 요새 말로 얘기하면 현실의 권력 정치입니다.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확대하는 뭐 이런 걸 정치로 이해한 게 이제 마키아벨리인데,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패도 정치론, 이 현실 권력 정치론의 안목에서 보면은 사실 정치인들이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또 막스 베버는 권력 감정이란 말을 썼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권력욕이다라고 하는 그 권력 지향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요즘에 보이지 않는 정치라는 안철수 교수가 지금 많이 문의되고 있는데, 과연 안철수 교수는 이런 권력 지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좀 두고 볼 얘기인데요. 뭐 아무튼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가 통치술로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그 가장 일반적인 입장이었는데, 사실 이제 정치는 국가 운영뿐만 아니라 국가 안과 박의 안팎에서 펼치는 공공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을 이제 국가하고 뭐 시민사회하고 이렇게 이제 양분을 해서 볼 때, 전통적인 정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만이 공적인 영역이고 뭐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만이 이제 공공성을 독점하는 것으로 봤는데, 근데 사실 오늘날 이러한 생각은 이제 극복이 됐죠. 왜냐하면 시민사회가 온통 그 사적인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공적인 영역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이 공동의 관심사를 토의하고 또 그것을 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 공공활동, 이것은 결국은 이제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도 있고, 사실 이제 오늘날은 또 국가를 넘어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국가뿐만이 아니라 넓은 맥락에서 공공활동이라고 보는 게 오늘날의 이제 정치 개념이죠. 사실 이 정치를 이렇게 봐야 일반 시민의 그 적극적인 그 참여, 또 주체성, 이런 거를 갖다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만이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제 이런 공적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뭐 이런 측면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고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알렉시스 드 또코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프랑스 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또코빌은 이제 1830년대 이제 미국을 여행을 하게 됐어요.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는 이제 상당히 국가가 강한 나라입니다. 이제 국가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나라인데 이제 그 신대륙에 가가지고 이제 또꼬밀이 뭐 이렇게 놀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민사회가 아주 활발한 공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하는 것에 그것을 목도를 하고 많이 그 프랑스하고 비교를 하면서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그 음주를 절제하는 거, 음주 절제 캠페인이랄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제 국가주의에서 물드는 사람은 이제 그런 운동 같은 거는 국가가 방침을 딱 정해가지고 하향식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미국에 갔더니 이제 국가는 뒷전에 가 있고 이런 공적인 목표를 그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조직들이 그걸 추진을 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거를 목도하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신대륙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현상들을 목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공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에서 전개되는 뭐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서경 교수가 존경하는 그 아렌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하버마스와 같은 그런 정치 철학자들이 바로 이 정치라는 것을 볼 때 이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이 공적인 활동을 벌이는 그런 이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실천하는 행동 뭐 이런 게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누구나 다 얘기하듯이 현대는 지방화하고 뭐 세계화가 동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그 통치, 그 통치만 가지고 국가 수준에서의 통치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경험하는 이런 공적인 삶을 다 포착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국가 내부를 보면 지방정부 또 이런 시민사회 조직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서 보면 그것이 이제 뭐 세계 지역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이다. 또 아니면 전 지구적 수준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을 하는 문제, 또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정치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은 그게 상당히 이제 좁은 견해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화, 지방화가 진행되는 시대에는 이제 통치란 말 대신에 요새 거버넌스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버넌스. 특히 NGO 대학에서 특히 그 용어를 많이 쓰시죠. 사실 거버먼트나 거버넌스나 어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먼트란 말 대신에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오늘날 이런 그 공동체 운영이라든가 공동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 안팎의 여러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지방에 이제 로컬 가버넌스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국가 수준에서는 무슨 내셔널 가버넌스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또 전 세계 수준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가버넌스다. 그러니까 뭐 기후 변화 문제 또 그 다음에 지금 세계 여러 가지 금융 문제 뭐 이런 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글로벌 가버넌스의 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 여러 수준의 공동체 운영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는 그 공동 문제를 국가기관만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과 더불어서 뭐 시장의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조직이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협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버넌스를 어떤 사람들은 협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제 오늘날 정치 개념이라고 하는 걸 이제 좁게 국가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가 안팎의 공공활동 전체를 가리킨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에 대한 대안적 견해를 제가 이제 계속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다 아주 현실적인 그런 정치관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현실 정치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권력이죠, 권력. 그래서 권력 관계, 피지배 관계, 이게 곧 정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정치학자들 가운데 이제 여기 뭐 대표적인 정치학자 한 분의 얘기를 여기도 제가 말을 썼습니다만은 정치는 권력의 형성, 유지 및 확대에 관련된 인간 활동이다. 이게 이제 현실 정치를 이제 권력 관계로 포착하는 아주 대표적인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바를 남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능력, 이런 게 이제 권력이죠. 이제 그런 권력을 행사할 때는 이제 뭐 강제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강제만 갖고 안 되죠.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해라든가 하는 설득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물질적이나 다른 형태로 꼬셔가지고, 그건 회유죠. 회유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행사될 때는 여러 가지 자원의 뒷받침을 받아서 권력이 행사되죠. 이제 강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주목이 말하는 원시적인 사회일수록 주목이 이 권력 자원이 되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현대사에서도 가장 극적인 거는 혁명 경우에 결국 이제 이 모택동 같은 사람이 이제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총구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 권력의 자원을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는 이게 돈이 말한다. 뭐 이 자금도 권력 자원이고, 또 오늘날은 우리가 지식정보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요새 나온 말은 아니지만 과거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의 경험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지식이 힘이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감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뭐 뿐만 아니라 법 규정도 이제 권력의 자원이죠.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권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요한 권력 자원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권력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연줄이 중요한 사회는 뭐 대인관계 또 취직, 승진 뭐 이렇게 하는데 인맥이 중요하죠. 그것도 권력 자원이고, 그 다음에 절대군주 시대에는 왕이 총애하는 왕비의 미소, 왕비의 애교 이런 게 다 권력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걸 갖다 정치 현상의 본질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는 사회 어디나 있습니다. 심지어 여권주의자들은 아주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가정에서조차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것도 다 권력으로 구조화된 사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아주 넓게 도처에 널려 있는 뭐 그런 현상이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국가 통치에서 왕도와 패도라고 하는 두 얼굴, 상반되는 정치의 두 얼굴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아까 규범적인 면에서 마땅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정치 얘기하고 현실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권력 현상의 정치하고 이런 얘기도 계속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두 얼굴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뭐 그런 게 정치다. 제가 이 정사정자의 한자를 보면 상당히 이게 한문이 참 인간의 지혜를 집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사정자가 여기 앞부분은
바를 정자죠. 이거는 규범적인 목표, 당위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때린다는 복자입니다. 이게 그 바르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권력 같은 그 힘을 가하는 거죠. 정치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건데 이게 그 말로만 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힘을 써서 바로잡는 게 이게 정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면이 같이 가는 그런 정치의 모습,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치를 이해할 때 그런 두 개의 얼굴을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원정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양반 그 보면은 참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정치의 두 얼굴, 이걸 아주 집약적으로 이 원정이라는 글에 쓰고 계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자료에 그걸 다 적어 드렸죠.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이 거기 한 조금만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백성이다. 그러니 어떤 이는 남을 속이고 업신여기는 악독한 자인데도 사지육신이 안락하고, 어떤 이는 공손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선량하고 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다산은 말한다. 정약용 선생님 말하시기를, 이 때문에 형벌로 징계를 하고 상으로 권장하여 죄와 공을 정확하게 가려줌으로써 바로잡는다. 이것이 정치다. 그러니까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 때로는 형벌로 바로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마지막 단락 보면은 똑같은 우리 백성이다. 그러니 어떤 이는 어리석은데도 높은 자리에서 악을 퍼뜨리고 있고, 어떤 이는 유능하면서도 아랫자리에 처박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다산을 말한다. 이 때문에 붕당을 없애고 공정한 도리를 넓혀 유능한 사람을 올려쓰고 무능한 자를 몰아냄으로써 바로잡는다. 이것이 정치다. 뭐 이런 그 원정글이 있는데요. 이걸 곰곰이 새겨보면은 정치의 두 얼굴에 대해서 그것이 같이 가는 이런 모습을 갖다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정치를 달리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한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해럴드 라스웰이라고 하는 정치학자는 아주 자기 책 제목을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정치, 그렇게 해놓고 부제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 이걸 부제로 달았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나눠 갖느냐, 이런 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 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하는 또 정치학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는 한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사회에 그 희소성 있는, 그것이 뭐 재산이 됐던 명예가 됐던 그런 어떤 희소성 있는 자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자원을 어떻게 나눠 갖는 게 이제 정치다. 그런데 정치는 그 나눠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권위적 배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화 용역을 배분하는 것은 경제 현상의 하나죠. 시장에서 자발적 교환을 통해서 자원이 배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도 경제도 배분인데, 자원의 배분인데, 근데 그 경제하고 정치하고 다른 거는 바로 이 형용사입니다. 권위적 배분이다. 이 권위적이란 말은 여기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권위주의 체제를 할 때 그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적이라고 하는 거는 권위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 배분에 공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를 위해서 권위적 배분이 되려면 그 배분은 그 사회를 구속하는 겁니다. 근데 구속하려고 그러면 그건 강제성도 갖고, 또 강제성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민주사회에서 강제성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배분이 상당히 정당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구속력을 갖게 하는 거에 이제 정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무슨 공정사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그 권위적 배분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그 배분이 과연 공정한 거냐라고 하는 거를 당초부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성 문제라고 하는 건 아주 정치의 붙박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의를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치가 한 사회를 위해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갈등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놓고 배분이 이루어질 때 갈등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라고 하는 건 갈등을 먹고 산다. 갈등은 정치의 원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이를테면은 이제 저는 여기 교재 그 3I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I는 그 이해, 경제적인 이해관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뭐 계층 갈등이나 노사 갈등 같은 거는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 이런 경제적 이해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I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관념이나 이제 이념이죠. 이거는 뭐 신념, 가치 이런 거죠. 뭐 좌우 갈등이다, 진보 보수 갈등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관련되는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I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하느냐? 내 피부 색깔이 뭐냐?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족 갈등,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되죠. 대개 보면은 이런 세 가지가 이 갈등의 그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제 사회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회도 우리 한국 사회도 참 여러 갈등이 많습니다. 뭐 제가 그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알죠. 우리가 지금 민주화 이후에도 겪는 갈등이 참 많아요. 그게 다 정치가 풀어내야 될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먼저 얘기할 게 이제 지역 갈등 문제인데, 뭐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부연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유권자가 이제 정치 경우에 보면 뭐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타 지역 출신 사람들하고 잘 사회생활도 안 하고 동업도 안 하고 뭐 혼인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근원적인 문제지만 정치에서는 이제 유권자가 그 투표할 때 뭐 그 후보자의 출신지라든가 뭐 이런 걸 봐서 자기하고 연고가 있는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지지를 하는 그런 현상. 그다음에 정당이나 정치인이 어떤 특정 지역을 그 기반으로 해서 그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지역을 볼모로 해서 권력 게임을 전개하는 현상. 뭐 이런 것도 이제 지역 갈등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초기에 13대 대선 경우 이런 게 현저했고요. 결국 뭐 4당 체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도 다행히 이제 이런 추세가 약화는 됩니다만은 아직도 사실 이런 지역 갈등을 떠나서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고 있죠. 이제 이런 갈등, 이런 지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서 팽배하게 되면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 내 이제 특정 정당이 패권적인 위치에 있고 다른 정당들은 소수자의 입장이라든가 반대자 입장에만 쓰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의 그 의사가 대표되는 거라든가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지역 갈등이 만연하는 경우에는 결국 정치인들이 정책 가지고 경쟁을 안 한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 정당 내부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지도자가 그 지역적 연고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또 정당 내부뿐만 아니라 정당 간에도 볼모를 잡을 지역이 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적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자명한 명제가 있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겪는 그런 그 갈등 문제고, 제가 여기 뭐 그림에 보면 지난
그 16대, 17대 대선 때 뭐 각 그 시도별로 1위 한 후보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16대 경우에는 이제 이 동서 그로 나누어진 그런 지역구도 문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 대 비호남 뭐 이런 형국이었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념 갈등 문제는 통계들을 계속 자료들을 좀 보세요. 이게 결국 여기 이제 자료 오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2008년 4월에 18대 총선 경우 보면 대개 이제 유권자들이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압도적으로 지지한 게 이제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또는 창조한국당이죠. 또 보수 성향이라고 얘기한 유권자들은 또 압도적으로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이런 그 우리가 정치에서 이런 이념 균열, 이념 갈등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 게 세대 갈등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최근에 특히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통계인데요. 저 메뉴에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출구조사에 나타나서 이제 그 세대별로 어떤 후보를 지지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표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2040 세대는 압도적으로 나경원 후보보다는 이제 박원순 후보를 지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탄생하는 그런 배경이죠. 그리고 이제 50대, 60대에는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표를 많이 얻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현격한 그런 세대 갈등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내년 총선 또 내년 대선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사갈등 문제도 제가 자세하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최근에 그 한진 사태가 뭐 평화적으로 해결돼 갖고 다행이었습니다만, 사실 가만히 보니까 한진 사태가 11개월을 끌었던 거죠. 근데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돼서 아주 크게 다행으로 생각할 일이지만, 왜 11개월씩 끌었냐. 그 이전에 그 사실 노사가 좀 현명하게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그 뭐 보수 정당이나 한나라당 할 거 없이, 보수 정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또 민주당 할 거 없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그 계층 갈등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나 또 그 다음에 부에 있어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이거는 사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데, 그 뒤에 사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다 이걸 풀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악화가 더 심화되고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지 못하죠.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중산층,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중산층이 이렇게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요. 예? 점점 올수록 과거에 중산층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양쪽으로 되는 현상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면 중산층이 얼마큼 중요하냐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사회학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뭐 현대의 그 학자들하고 얘기만 아니고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보면 벌써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정치의 안정 조건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중산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계층이 있어야 중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 체제의 안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벌써 이미 그 시대부터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뭐 그 뒤에 이제 최근에 올수록 정치사회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 지금 그 현실이 이 중산층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뭐 이런 현실을 읽을 수가 있죠.
다음에 뭐 제가 그 뭐 여러 개입니다. 월급 봉급생활자 가운데도 양극화가 심하고 이런 통계를 여기다 예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갈등 그러면 뭐 요새는 또 공공 갈등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익 시설을 유치하는데 되게 이제 어떤 시설은 그 주민들이 선호하죠. 그렇지만은 또 혐오 시설도 있죠. 그래서 님비 현상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최근에 뭐 우리가 세종시, 뭐 신공항, 뭐 그 다음에 이제 과학벨트, 그러면서 계속 그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놓고서 지역 간에 알력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낙동강 그 4대강 관련해서는 경남도하고 중앙정부 안에 관관 갈등도 있고, 그래서 뭐 이 갈등은 관관, 관민, 뭐 민민 아주 복잡한 형태로 이 공공 갈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잘 못 풀어내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우리 사회의 뭐 갈등 요인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도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100만 넘었고, 특히 이제 그 결혼 이민자, 동남아에서 여성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탈북자들도 뭐 세터민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한 3만 명 좋게 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뭘 얘기하냐면 이거 이제 다문화 갈등을 얘기해주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의 문제, 그래서 동반 성장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는 통합의 정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갈등을 갖다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증폭시키는 분열의 정치도 있는 거죠.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명한 것인데, 결국 이런 갈등 문제를 잘 풀어야 사회 통합이 되고 안정이 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뭐 이런 거는 분명한 겁니다. 흔히 이제 갈등을 이렇게 잘 풀어내는 통합의 정치를 할 때 우리가 이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뭐 그런 정치다. 그리고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어떤 때는 이런 갈등을 갖다 잘 풀어내면은 정치를 뭐라 그러냐면 예술이라 그럽니다. 가능의 예술이다. 불가능했다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예술이라고까지 정치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그렇게 잘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갈등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두 집단들이 사실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울 때, 뭐 이럴 때 갈등들이 되게 그런 갈등들이죠. 이제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하고 자본가 부르주아지 계급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풀어내기 어려운 너 죽고 나 살기식의 갈등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종족 간의 갈등들, 뭐 여기 한 예를 들면 이제 코소보 사태 같은 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코소보는 그 세르비아 공화국의 그 자치주인데, 이 코소보주에서는 그 알바니아인이 삽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회교를 믿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세르비아인들은 이제 기독교 정교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갈등, 종족 갈등이고, 뭐 그냥 갈등 정도가 아니라 한쪽에서 다수인 세르비아인들이 알바니아인을 청소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종족을 말살한다고 하는 뭐 그런 아주 반인륜적인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남의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보면 1950년부터 53년까지 뭐 동족이 서로 싸우는 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이 칼 슈미트 같은 그런 헌법학자,
또 정치가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에 그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면 그건 적에다가 적에 저항하고 또 적하고 투쟁하는 거 이게 정치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그 우리가 식민지 시대 같은 경우에 단지 신철 선생도 역사를 쓸 때 사실 그 식민지 지배를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식민지로부터 해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역사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는 신철 선생도 내가 아닌 아와 피아의 그 투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은 이제 그런 갈등도 어떻게 잘 풀어냈냐 이것이 이제 우리 과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안목에서 보면 한국 정치는 되게 어떤 개념을 연상시키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걸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흔히 우리가 여야 대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이건 뭐 마주 보고서 달려오는 열차와 같다. 이게 충돌해서 파멸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뭐 벼랑 끝에서 결투다. 뭐 이게 그동안에 이제 현대 한국 정치사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주화되고 나서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국회에서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보좌관도 싸우고 또 최근에는 의원이 뭐 최루탄을 터뜨리고 하는 뭐 이런 식의 갈등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그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 그 통합의 그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들은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피 흘리지 않고 이 정치를 좀 잘 풀어내가지고 그야말로 가능의 예술의 경지에 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또 과제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흔히 정치를 뭐라 그럽니까? 뭐 편짝이다 이런 얘기 하죠. 사실 정치는 편짝입니다. 그거는 좀 그 부정적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뭐 좀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연합을 형성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애들도 정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이제 내년 총선 대선에서 야권이 이기고 집권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반한나라당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통합운동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도 다 연합입니다. 또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때 뭐 정책 공조를 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연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만 의원내각제에서는 선거 끝난 다음에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정당끼리 연합을 하죠. 연립내각을 구성하죠. 뭐 이런 게 다 연합 형성입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이제 이런 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그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현실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정치인이 권력 지향성이 있다. 또 정치인들이 편을 짠다. 뭐 이것은 사실은 그 올바른 평가는 아니에요. 사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느냐, 또 무엇을 어떻게 편을 짜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사실 뭐 보면은 정당이 당리당략만을 위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정당한 그 비판은 아닙니다. 정당은 당리당략을 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리당략이라고 하는 게 보다도 국리민복하고 가깝고 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온건 평화롭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런 걸 추구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걸 이제 아까 계속 강조하듯이 이런 그 두 가지 얼굴 갖고 있는 정치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런 면의 정치가 있는데 이 다른 면의 정치는 실종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정치가 없는 사회가 있을까? 사실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라는 게 숙명적인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대답은 그런 사회는 없다. 이게 이제 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죠. 그 이상향을 그린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유토피아에는 사실은 갈등이나 권력 행사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유토피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유는 없다, 노란 뜻이고, 토피아는 땅,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에도 없는 곳, 그게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정치가 없는 사회는 없는 거죠. 정치는 아주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나 있는 게 정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생물학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심지어 이제 사회심리학 같은 거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치라는 게 인간만 하는 게 아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그럼 모여 살면 거기서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침판지다. 그러면 침판지 정치다. 실제로 이런 걸 합니다. 사실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그 정치 심리학을 하는 분인데, 그분은 정치학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은 원숭이 피를 뽑아요. 그리고 원숭이 피만 뽑는 게 아니라 학생 활동하는 학생 지도자 피도 뽑고 일반 학생 피도 뽑고, 그래갖고 지도자하고 추종자하고 피의 이 성분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지도자는 뭔가 화학적으로 다르대. 지도자 피는. 그게 아주 유명한 미국 저널에 나왔던 글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건지, 지도자가 돼서 그게 생기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침판지 정치 그런 책도 있어요. 그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물론 다른 동물도 서로 모여 살고 거기에 지배 피지배 관계가 있고 권력 관계가 있고 그렇게 그런까지는 똑같지만, 인간만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것, 그걸 공동선이라고 할 수 있죠. common good 영어로. 이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은 인간만이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여 산다는 거, 거기에 서열이 있다는 거, 이것만 갖고 정치적 동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모두에게 유익한 거를 우리가 추구할 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럴 때 우리가 비로소 정치적 동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1992년에 1992년에 이제 같은 해에 3월 총선이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해에 총선 대선이 있는 게 20년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92년에 국민당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불과 1월인지 2월에 당을 만들었어요. 국민당을. 그러고 나서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획득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고무돼갖고 양반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젊은 교수 시절인데, 경주에 정치학자들이 모였어요. 이제 정치학자 여름에 학술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주요 후보들, YS, DJ, 정주영 후보 다 양반이 와서 정치학자들로 만나고 이제 자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세 양반들이 상당히 특성이 있어요. 이제 YS는 김영삼 그때 당시에 이제 후보는 처음에 오니까 사람 만나는 정치학자 만나 악수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여성 정치학자, 근데 여성 회원들이 얼마 안 되고 먼저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악수하고 이제 그런 데 대한 상당히 뛰어난 분이고, DJ는 정치학계 회원들, 정치학자들 놓고서 이제 토론. 그 양반은 이제
논리적으로 뭘 설득해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걸 설복하고 뭐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정주영 후보는 뭘 했냐 하면 우선 밥을 샀어요. 양반이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경주에 말입니다. 그때 정치학자들 한 400명 모였는데 그때 메뉴가 뭐였냐면 왜 랍스터였어요. 랍스터. 근데 생각해보세요. 20년 전에 랍스터가 400마리가 점심 한 끼에 나온다는 게 그 생각해보면 상당히 그 요새는 뭐 흔하지만 그때는 참 드문 거였죠. 근데 그때 경주의 고급 호텔에서 저도 랍스터를 먹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건 뭐 제 농담 말씀이고 이제 그 양반이 왜 내가 대통령을 나와야 되겠느냐. 근데 이제 그 말씀이 그건 제가 아주 인상이 깊어가지고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분 말씀은 아리스 토테레스 씨가 인간은 그 정치적 그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너무 동물적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다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학들이 박수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분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나올 때 되면 이 한국의 정치가 너무 동물적이었다. 이거를 좀 인간다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치에 나섰다. 뭐 이런 그 정주영 그때 후보의 말씀이 좀 떠올라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인간이 말이죠. 이 공동선을 실현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거는 그 그리스 말로 로고스, 언어, 뭐 또 이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바로 언어가 있는 겁니다. 동물이 또 언어가 있죠. 동물의 언어도 뭐 기쁠 때 소리 지르고 아프면 또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언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언어하고 동물 언어하고 다른다는 건 우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죠. 우리 언어는 상당히 추상적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대방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조리 있게 이성적으로 펼칠 수 있죠. 그러면 저쪽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러면 서로 차이점이 뭐냐 또 접점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그 말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토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언어로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의사소통하고 그리고서 그 조정할 수 있는 이거는 동물이 할 수 없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공동선을 실현하는 그런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정치적 동물은 인간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희경 교수가 그 존경하는 아렌트 양반은 정치를 뭐라 그랬냐면 정치는 언어를 매개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유로운 인간의 활동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맞죠, 서 교수님? 예, 예. 그게 이제 이 아렌트 주장에 저는 이제 하버마스 같은 양반이 이제 뭐 민주주의론을 뭐 그걸 우리가 시의 민주주의, 뭐 수구의 민주주의, 토론 민주주의와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서로 공공의 문제를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 이게 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다 그런 겁니다. 이게 뿌리로 올라가면 그게 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지혜 거기하고 다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정치에 대한 여러 얘기를 복잡하게 했습니다만은 결국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겪는 그 정치를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파악해야 되느냐 있는 그들의 정치는 뭐고 또 바람직한 정치는 뭐냐 라고 하는 그런 그 분석할 수 있고 그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양을 좀 이렇게 기르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에 보면요, 제가 이제 한국의 정치를 생각한다 뭐 이러면서 제가 작년에는 그 상반기에 중앙일보, 그다음에 그 후반기에는 동아일보에 칼럼을 썼어요, 정기적으로. 근데 올해는 제가 정치학회 회장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 입장을 그 얘기를 하면 정치학회에는 뭐 좌우, 뭐 보수, 진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장이 뭐 막 떠든다고 또 양쪽에서 비판받을 수 있어서 제가
신문에 글을 안 씁니다만은 이게 작년에 글 썼던 거를 여기 소개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이죠. 작년 초에 덕담을 한 거죠. 올해 좀 정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지금 보이는 정치는 이게 내가 이겨야만 되고 또 우리 지역에다가 그 다른 지역에 갈 것을 빼앗아서 그 몫을 가져와야 되고 또 나의 권력을 확대해야 되고 이런 식의 정치인데 또 선거에서 뭐 이기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치만 해야 될 거냐 또 정책과 동떨어진 적나라한 권력 투쟁만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걸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덕담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가가지고 또 한 해를 돌이키면서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지금도 문제입니다만은 국회가 12월 2일 법정 기한 안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올해도 뭐 저렇게 FTA 때문에 지금 법안 심의도 안 되고 예산 심의도 안 되고 지금 12월 2일 그 헌법에 잡혀 있는 그 예산 그 가결 시한을 지킬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한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 졸속하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어쩌면 한나라당이 또 날치기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현상 지금 그런 형국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뭐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특히 그 연평도 포격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참 여야 지도자들이 이게 서로 비난하는 그런 게임만 하는 게 참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아리스토텔레스, 뭐 아렌트, 하버마스 그 얘기가 그대로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풀어서 민주주의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이 완력 대신에 이치를 따지는 대화로서 문제를 풀고 더불어 사는 방식이다. 토론을 통해 경합하는 입장의 접점을 모색하며 중용을 취하고 상호 간의 균형을 유지할 때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펼쳐진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조정, 타협과 호혜는 일방적으로 굴복하거나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얻는 것이다. 수구의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공동체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구성원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집단적으로 숙고하는 가운데 당초 각자의 그 선호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루어진다.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좀 여야가 좀 차이점이면 드러내고 또 얘기해가지고 서로 또 당초 생각도 좀 바꿔서 접점을 마련하고 뭐 그런 정치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료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지방선거가 그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통해서 여성 정치인이 대거 등장해야 되겠다 이런 걸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여권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 뭐 이제 여성 정치인들 좀 많이 등장해야 정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썼더니 뭐 이거 쓰고서 말을 많이 들었어요. 동료 선배 교수님들 언제 이렇게 페미니스트가 됐냐고. 근데 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두서 없이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뭐 논평하실거나 또 뭐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지금 좀 무력감을 약간 느끼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배운 것을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런 꼭 정치인이 아니라도 그 정치 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 개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권위주의 독재 시절 생활을 해보면 저는 이제 대학을 유신 체제 밑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치적 통해서 우리가 사실 밥을 먹게 됐다는 거, 그것도 풍요롭게 됐다는 게 상당히 뭐 그 리더십을 인정해야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상당히 이제 숨막히는 그런 그 독재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 지금에 와서 그때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사실 시민들이 무력한다 그러지만 우리 시민사회가 굉장히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아시아에서 이렇게 활력 있고 그 강한 그런 시민사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뭐 이번에 결국은 그 보궐 선거도 결국 박원순 후보가
그 시민사회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직업 정치인도 아니었고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도 후보를 못 내고 민주당이 밀어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현상이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가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NGO 그것도 장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또 민주화 이후에 그 성장해 왔고 그러니까 이제 무력감을 가져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첫 번째 말씀이고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사실 그 정치라는 거는 이건 뭐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재 맨 앞에 그 소설가 신경수 씨가 2000년에 그 조선일보인가 어느 신문에 그 젊은 사람들 투표라고 그 쓴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제가 인용했죠 조금. 거기 보면은 고기 한 점 사 먹는데 거기도 정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FTA 같은 거 또 보면 아무튼 외국 고기도 들어오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내법에 의해서 또 판매될 때 규제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상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다 그게 사실은 법으로 또 정책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소비자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여의도 국회의원 하는 거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만 봐도 젊은 사람들이 그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투표율이 민주화 이후에 계속 낮아지다가 지금 역전된 게 지난 지방선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대, 30대, 40대, 특히 20대, 30대들이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20대 경우는 뭐 그 3분의 1에서 유권자 수의 그 계층의 반 되지가 드물었는데 이제는 뭐 사실 요새 뭐 SNS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적인 기술 진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투표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가졌던 불만 이런 걸 토로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자세가 분명히 드러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변하는데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까 SNS 말씀도 나왔지만 제가 말하기에는 그것만 갖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뭐 아렌트 하버마스가 말하듯 식으로 합리적인 이성적인 토론 그러면 이제 상대방하고 어떤 쟁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다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토론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뭐 그 짤막한 그런 그 언어 표현 이거 가지고 동요되든가 아니면 상당히 감정적인 데 휘말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결정에 이룬다는 거는 이거는 또 민주주의를 사실 망치는 행위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이성적 토론 이 단계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정치학을 가르치고 말을 하지만 저도 뭐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이렇게 민주 훈련을 갖다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집에서도 아직도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뭐 소리 지르는 게 먼저죠. 이걸 뭐 차근히 따져가 이게 저렇고 저렇게 이렇게 해도 참 인내심이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가정서부터. 사실 그런 훈련은 집안의 일상생활부터 돼야 그래야 사실 뭐 여의도의 정치도 되는 거죠. 뭐 정치인들이 저렇게 하는 것도 국민들이 책임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도 사실은 뭐 화끈하게 그냥 치루탄이라도 터트리고 뭐 주먹질이라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책임도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아직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좀 더 멀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렇게 저녁 때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그다음에 뭐 투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주변에서 또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또 이런 정치에 토론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에게 굉장히 그 직결되는 문제들, 생활 문제들, 뭐 애 기르는 것부터 뭐 물가 문제부터 뭐 이런 거 자꾸 토론하면은 그게 이제 정치적 토론이죠. 의식이 생기는 거고. 그럴 때가 되면은 뭐 이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어느 정당 지지할 수 있고 어느 정당에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자기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거죠. 뭐 중산층이니까 엄청 심각한데요. 이런 통계를 어디 가면 제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찾아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제가 이 자료를 아마 경제학자 어디 KDI나 이런 데
하거나 아니면 복지관계 뭐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이걸 따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는데 저도 사실은 이 사회학자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쓰는 자료가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좀 출처를 모르겠는데요. 이런 자료 있죠. 그러면 뭐 미국은 미국, 뭐 이제 OECD 통계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느냐 이런 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요새는 이런 통계가 다 있습니다. 한국이 더 많이 심각한 거죠. 이 중산층이 이렇게 드랍다운된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미국도 80년대 이후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보다 지금 현재 통계는 오히려 더 심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금 현재 상태보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속도 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령화, 뭐 고령화 사회로 가는 그 속도가 빠르듯이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 속도, 이게 굉장히 빠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보다 심각한 나라가 많아도 우리가 뭐든지 빨라요. 우리는요. 이런 그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는 속도도 빠르고 뭐 건설하는 것도 빠르고 뭐 우리는 아무튼 좋은 거 나쁜 거 다 빠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빠르면 되는데 나쁜 거 이제 좀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정치인들이 제가 이렇게 TV를 보거나 이럴 때 보면 정치 이론을 알고 정치를 하는 건지 거의 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법 전공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고시 공부하고. 그러니까 혼자만 공부하고 혼자만의 세계에서 갇혀서 자기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통과 협력이라는 걸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런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교수님께서나 아니면 이런 정치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강의도 하러 다니시는지. 너무 그런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한 70-80%가 변호사예요.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 달리 학부 때는 되게 이제 정치학 공부를 하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 보면은 그 조지타운 대학에서 정치학을 학부에 정치학을 하고 대학원에 이제 로스쿨 가서 법학을 합니다. 이제 법학을 하는 학부의 그 지름길이 정치학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법이라는 것도 법 쪽에 한 뭡니까? 자기 주장해서 변론하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들 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스킬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법조인이 정치하는 게 뭐 잘못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뭐 법조인 양성하는 경우가 뭐 예를 들면 대학 시절에 좀 폭넓게 공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뭐 그런 사람들의 그런 법조인은 우리가 못 만들죠. 지금 말씀한 대로 뭐 골방에서 고시 공부나 하고 뭐 자기 그 개인적인 출세지향적으로 하거나 뭐 그런 식의 그 하고서 법조인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치를 하면 결국은 그 사익 추구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남하고 이런 그 소통이 안 되는 정치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법조인이 정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법조인이 어떻게 양성이 되느냐, 어떤 훈련을 받느냐, 또 인생 경험이 얼마나 있고, 그 전문 지식이 얼마나 있고, 또 남하고의 연민과 또 남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이런 게 과연 길러졌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뭐 변호사가 정치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선진국에서.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요새 로스쿨 생기고 나서 저희 과 같은 경우 제 제자들이 거의 뭐 80년대 후반에는 뭐 거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다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